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왔던 FOMC 결과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 그대로 25bp 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게 된 건데 파월 의장의 입에도 좀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좀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그에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장전, 작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오늘 FOMC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FOMC에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으로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보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변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연준에서 발표하기는 이제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일단은 갔다는 것 첫 번째.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조금 약간 거기에서 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여전히 3월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다 올해에도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금리를 뭐 더 이상 낮추거나 하는 것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세 번째로 QT, 즉 양적 긴축은 지금부터 그럼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파월 의장 이야기를 보면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자, 저희 12월 FOMC 점도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OMC 점도표를 보면요.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가 지금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네. 자, 지금 이 점도표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점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4.75%, 즉 여기 요 자리에 지금까지 이제 여기 4.5에서 7%, 요 사이에서 지금 금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위에 찍은 게 얼마냐면은 여기에 5.5에서 5.75% 여기까지도 지금 찍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네, 매파이신. 누군가요? 예, 이분 이제 여기 계속 이 높게 찍으신 이분, 우리 매파 중에 매파이신 그 제임스 블러드 그 총재님. 네. 이분은 항상 여기를 찍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2023년도 자료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나왔던 요 자리, 지금 현재 한 여기에서 요 자리에 있는데 아직 이제 여기에서 아직 한참 멀었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두세 번 정도 네. 이제 두세 번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한 세 번 정도, 0.75% 정도는 아직은 더 올라갈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점도표를 보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높게 점을 찍은 분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 자, 파월 의장 발언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직 노동시장 약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고용 상황은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자리에 좀 질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 발언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직 연준은 우선은 매파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죠. 네. 물론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4분 정도가 교체가 돼서 이제
이제 매가 4마리가 나가고 비둘기가 4마리가 들어왔어요라고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연준은 기조가 좀 매파적인 성향이 아직 강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증시가 이 박스권 아직은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지금 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간 상단을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박스권 상단만 터치를 했지 이걸 넘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펙 회의 플러스가 장관 회의가 이제 오늘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200만 배럴의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의 장관 회의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좀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특히 이제 원유 감산에 대해서 이 내용이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 중국에서 더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원유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원유 가격으로 이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의 어떠한 그 요인을 또 다시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유가가 만약 상승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연준이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또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페트로 달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 작년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모습이 사실은 74년도에 있었던 그 1차 오일 쇼크 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 폴 볼커 의장이 이제 79년도 89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데 여기 나오는 이제 프레드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나온 자료예요. 요거는 네. 연준에서 나오는 그 70년대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략 한 50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은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에 79년도 요 당시가 얼마냐면 거의 19.75%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갔다.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물가의 상승 요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 22%까지 한번 크게 올렸던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로 볼커 의장 농담이 아니라 길 가다가 암살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맨날 총 들고 다녔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 원성이 자자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경기 침체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정도 꺾여지는 이 자리 대략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그 시점에 됐을 때 비로소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연준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시점이 바로 1983년도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던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9%대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 4.5% 근처 혹은 4% 후반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수치를 보니까 지금은 정말 베이비 스텝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작게 보일 정도로 정말 1980년대쯤에는 굉장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겪어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 발언 중에서 연준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추가하겠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또 2023년 중에 계속 금리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파괴 없는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의 이런 내용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도 같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연준 의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야말로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네. 경기의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네.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상황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제 화폐 통화 정책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공장을 돌리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모순된 이야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원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될 것이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태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가지고서 앞으로 더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미 의회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상 중단해라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있어요. 앞으로의 연준이 행보를 다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의회에서는 현재 파월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당연한 것이 우선 그 정부 네. 부채 상한 한도가 꽉 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부채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우선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채권은 누가 이자를 내느냐? 결국은 정부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자가 자꾸 더 감당해야 될 부분이 커지니까, 즉 신규로 이제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채권에 대해 가지고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결국은 재정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서한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서한은 서한일 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연준의 행보는 그 서한에 어느 정도는 응답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될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응답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50bp, 즉 빅스텝을 갈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해서 조금 줄여줬다.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선 여러 번을 끊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꺾일지의 여부를 좀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어쨌거나 지켜봐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이번 금리 인상 확실히 지난 4번의 자이언트 스텝과 또 한 번의 빅스텝보다는 인상 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시에 인플레가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그 시점을 언제쯤이라고 좀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은 지금 현재 한 3월 정도면은 금리 인상이 중지되지 않을까. 즉 여기서 뭐 한 번 정도 많이 해봤자 0.5% 즉 50bp의 빅스텝 정도 한 번 정도 더 밟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냥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밟고 그냥 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리 인상을 중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희망이 있죠. 희망이 이제 조금 비쳤다라고, 이번 증시에는 그렇게 비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희망하고 현실이 다른 법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좀 다르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략 한 5월 이후 정도, 즉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간밤 미 증시도 이에 화답하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특히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가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스권을 지금 4개월 가까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늘 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 상승이라 그러면은 네. 여기에 딱 걸립니다. 이 자리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 여기에서 기술주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였던 나스닥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금 한 번 더 떨어지고, 오늘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네. 내일이면 오히려 증시는 떨어질 확률이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악재로 나왔던 오펙 플러스의 결과라든가 네. 혹은 잡 데이터가 아직도 고용은 좋다 그러니까 그럼 금리 올라갈 여지는 더 있고, 그다음 네. 세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물론 이제 메타라든가 몇 가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그 시외라든가 이런 데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메타가 거의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시총이 작년 대비해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전체적인 기술주의 시총 분위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AI 그다음에 VR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그쪽이 다시 크고 있거든요. 네.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체적인 유동성과 그 다음에 트렌드 자체가 지금 IT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 증시가 화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보는 김에 우리한테는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필리 반도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이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실 우리 증시 즉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당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런 여러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쪽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 역시 박스권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중국의 칩 메이커들,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더 이상은 장비들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젠 부품도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Applied Materials, 그다음에 이제 KLA, 그다음에 이제 Lam Research라는 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끊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이 미중 무역에 대한 2차 이제 합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1차 무역은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간 다음에 2차 무역 협의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 풀릴지 이걸 보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결과에 조금 안도하면서 지금 미증시는 나스닥 박스권 안에서 상단 부분에 머물러 있다 화면으로 만나보셨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하죠. 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박스권 천정에 역시 도달했기 때문에 좀 하락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는 그렇게 해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 메모리 특히 네.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이런 컴퓨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네. 고품질의 그리고 더 빠른 속도의 이제 그야말로 비싼 메모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여기 이 네 개 지수가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이 그만큼 우리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분이 크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이 나스닥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품질의 낸드 플래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2나노 메모리들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셔야 되고요. 다음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 와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적자가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지금
그만큼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그 물량에서 감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늘린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이 반도체 지수가 요 박스권을 뚫는 그 순간에는 강하게 모멘텀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좀 불안한 부분들은 하단이거든요. 네. 하단이 더 내려가게 될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많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탄탄하게 오랫동안 일단 횡보를 해왔어요. 네. 박스권은 몇 년 이상, 6년에서 7년 정도 유지를 해오다가 올라오다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개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즉 개인이 여기에서 유동성을 끌어낼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번에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이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수급이 과연 여기에 맞춰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의 가능성과 또 하단의 가능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번 3월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완화 가능성은 아직은 좀 많이 희박합니다. 사실은 이미 오늘도 말씀을 하시기는 그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고용이 아직 견실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최저임금 상승이 지금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기해서 연준 자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한 15% 가까이까지 지금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정말 높네요. 그랬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정권 이래로 해가지고선 여기서부터 즉 오바마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난 2008년도 이 금융위기 당시부터 해서 쭉 계속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는 2020년 근처에 왔을 때는 역대 최저의 거의 그 완전 고용이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는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로까지 일자리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여기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이전의 실업률보다 지금 더 낮은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그 체력적인 한계가 이미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창용 총재님,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일시적으로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허용하겠다라는 발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에서 이미 한참 추월해버린 상황에서는 굳이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더 체력을 보존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봐서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아주 조금씩 올리고 그다음에 그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시중에 있는 다른 그 금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산 금리들을 오히려 더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국내 시장이 이제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국계 기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차입을 외국보다는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단기 펀드로 단기간에 한머니는 외국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채권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 여건이 튼실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될 시기가 그래도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13분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5.2% 상승으로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는데 말씀해주신 체력적 한계 이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재정을 확대를 많이 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 정부 재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5년 전에 비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의 유동성이 풀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잠그고 회수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려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일단은 FOMC 결과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또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신 김선규 소장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FOMC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 이번엔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경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산업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앞서서 역시 이사님께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FOMC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우선 그 금리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인상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25bp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은 물음표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가 금리에 대한 상승의 톤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대표적으로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보여준 그대로예요. 아, 예, 시장은 성장주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금리의 톤의 방향성의 조절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성장주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음.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또 생각을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움직여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경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성웅 이사님께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석대에서 24.1%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서 비철금속이죠. 아연과 알루미늄도 석대에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우선 기대감의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건 수요 공급이에요. 네. 우리가 쉽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적어지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 시장에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급의 회복 같은 경우는 수요의 증가보다는 아주 빠르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속되는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요. 반면에 수요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적어도 1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대 그 초반 같은 경우에 그 비료 가격 같은 경우가 올라갔었어요. 예, 그 부분은 중국의 수요에 기인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작황의 부분까지 더해져서 수요 공급 같은 경우가 다 방향성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비료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한 1년 정도 이상 실적이 연속돼서 좋았고, 그에 기인해서 시세 같은 경우가 한 2배, 3배 정도 이렇게 연출이 됐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의 변화, 이 부분은 수요에 기인해서 변화를 할 때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고 우리는 그 사이클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네. 그 부분이 가능한 거죠. 이전에 철강 쪽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 구리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는 거겠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구리의 재고 같은 경우가 2009년 이후로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아. 예,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하면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재고 부분보다 수주가 많았던 변압기,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산업 자체가 구리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구리의 재고가 줄어든 거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산업과 연결된 재고의 줄어듦, 그다음에 이 수요의 증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해져서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시세가 연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상승세 물론 수요를 체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도 구리와 일단은 비슷하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의 상승은 우리나라 아주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고려 아이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5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가격은 한 55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지금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 아주 강하게 오르지 못하냐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 재련 가격 협상 같은 경우가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 네. 그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제 비철금속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 특성을 놓고 다시 비철금속 쪽으로 돌아와 보면 아연이라든지 기타 금이라든지 이러한 가격 또한 상승을 하는 이유가 경기적인 요소를 대입을 해서 좀 상승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상반기에 그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의 리오프닝 다음 스텝이에요. 아. 예, 이제 양회 같은 경우가 3월에 네. 개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은 경기 지표를 예상치를 내놓죠. 네. 네, 연간의 GDP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내놓는데 그 이전에 그 방향성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단행을 하면서 경기 지표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의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철금속이라든지 구리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구리와 비철금속의 몸값이 뛰고 있는데 반해서 왜 우리 경제는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이야기라 하면 침체를 가리키는 산업 지표도 많다는 건데, 자, 이런 지표들 어떤 게 있고 또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침체에 대한 지표 자체는 우리가 경기에 대한 지표는 경기 선행 지수도 있고 네. 동행 지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 자체도 발표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죠. 지나간 데이터를 네. 취합을 해서 우리는 지표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지표 자체는 선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에 비해서도. 그러면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면 리얼타임의 가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네. 유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제는 WTI 기준으로 76불까지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60불 이하로 가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로 가격이 추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유가는 매일 가격이 변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더라도 네. 데이터를 취합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가, 환율 이러한 부분의 지표를 참고를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가장 좀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글로벌 해상운임 같은 경우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하락을 해 있어요.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영향이었고, 근데 경기의 회복은 안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는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네. 지표는 좋지 않은데 네.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네.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 어쨌거나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춰 봐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회 즈음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이성웅 이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기업들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좀 나눠지게 마련인데,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영향이 얼마나 있을 걸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 4분기 실적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원자재 가격과 함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했던 마무리 분기의 실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 실적을 통해서 올해 예상되는 이익 같은 경우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같은 경우는 1.7조, 그러니까 1조 7천억 원의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은 반등이 나타났어요. 왜냐고 하면 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그렇다 네. 보니 우리가 좀 산업의 회복 가능성이 비추어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게 예상이 됐던 화장품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낮아졌는데 이 예상치 대입을 해서 한 10% 정도가 실적이 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좀 더해서 4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예상외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경기의 회복 같은 경우도 각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특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을 했으면 이게 양극재 판가 같은 경우가 작년 연초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판가의 전이가 가능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강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판가에 전이된 부분이 빠지니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던 거죠. 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향성은 좋은 건 압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내연기관차를 대체를 하다 보니 방향성이 오르는 건 맞는데, 원자재 가격이 빠졌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면 그만큼의 매출이 증가를 해야지 영업이익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바라봤는데 4분기 에코프로 BM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기인을 하는 게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어요. 네. 예, 뭐 양극재 가격 하락, 니켈 가격 하락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매출로 커버를 하는 걸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위로 반응을 한다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구리 가격의 상승, 비철금속의 상승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날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공급의 줄어듦이 아니라 네. 이 수요의 상승을 통해서 실제 제품 가격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의 실적은 연속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에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어야만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또 신제품 S23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감산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실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점이 그 감산에 대한 부분을 실제 녹여냈었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가격은 주가는 하락을 했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락을 했는데 계속 장이 마치고 나서도 서로가 이게 감사는 맞다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네. 근데 실제 그 삼성전자가 녹여낸 톤 같은 경우는 감산에 대한 부분을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하겠다. 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톤이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적자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작년 대비해서 50% 줄이는 걸 그대로 단행하겠다 했고 네. 여기에 더해져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텝에서는 재고의 줄어듦을 보여주는 게 네. 주가의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를 회복하는 모습. 네. 근데 그 수요의 회복에 대한 지표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재고의 줄어듦까지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요의 회복은 주가로 볼 수 있단 말이죠. 효율성으로. 그러면 이 수요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컨퍼런스 콜에서 해준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DDR4 같은 부분에 재고가 줄어들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체 수요 같은 경우가 DDR5의 수율이 올라오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 수요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재고의 줄어듦은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재고의 줄어듦을 감산으로 터치를 해주는 것보다 수요에 대한 부분의 증가 그 부분이 확실해진다고 하면 주가의 반등은 빠를 거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달에 강했던 로봇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들 관련 테마에 이어서 다음 스텝으로 강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자, 2월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달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고민을 하고 어제 주제를 받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 버렸어요. 그렇군요. 벌써 이미. 네. 그래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봇과
AI 챗봇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못했어요. 네. 스스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공통점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 도입기 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 각 기업은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열리고 우리나라 시장만 열려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투자가 더해지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고요. 대표적으로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투자 단행 이후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이상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140억 원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리고 챗봇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부분의 진행 같은 경우가 아직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상승 같은 경우는 거의 저점 대비해서 2배, 3배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로봇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챗봇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2배, 3배가 상승을 했어요. 종목이.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산업의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성웅 이사님의 시선은 정확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이 다음의 산업 같은 경우를 이제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네. 이와 유사한 게 증권형 토큰 이 부분이 있어요. STO. 네,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뭐 딱 이야기를 듣기에는 난해할 수 있죠. 과연 뭐 증권형 토큰이 뭐냐? 그쵸. 이게 우리가 뭐 버스에 넣던 토큰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토큰 세대이신가요? 네, 뭐 어릴 때 네. 있다 보니까 그런 토큰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미술품이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으면 화폐를 주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화폐를 주고 온 가치가 우리 집으로 양도가 되는 거죠. 네. 난 바라보면 좋은 상황이고. 근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그림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뭐 전시회장이라든지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화폐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유동화가 된 그 코인을 통해서 네. 이 미술품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나는 일부 소유를 하고 싶다. 전체 소유를 하고 싶다. 주식처럼. 네. 네. 이 미술품의 가치 같은 경우는 나는 2만 원이라 생각이 들면 그에 대비한 블록체인을 주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림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마치 뭐 시가총액 같은 게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림 시장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화폐를 주고받는 거래 안에서 이제 유동성이 더 증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시장의 우려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유동성의 감소 그 부분이었는데 그 유동성을 긍정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더해져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뭐 2년, 3년 동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2, 3년이 흘러왔는데 네. 이제 2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위에요. 글로벌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우리나라에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제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열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연 2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는 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의 투자까지 단행될 때 우리가 로봇과 챗봇에서 봤던 것처럼 주식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 증권형 토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고요. 여기에 네. 더해져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루고 갔던 부분이 중국의 리오프닝. 네. 이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처럼 재고가 쌓여 있고 수요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는데 네. 이 수요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다음 스텝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다르게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결국에 중국의 시선을 좀 맞춰봐야 될 필요성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